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합격열차에서 이제 민법을 담당하는 차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합격열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좀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합격열차 우리가 이름 붙인 게 이제 합격열차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걸 좀 보시면 올인원 합격열차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올인원 합격열차 회원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과목당 한 권씩 올인원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6권이죠. 그러니까 요 올인원 교재는 그 기본서보다 훨씬 더 축약돼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적어 놓은 거라서 특히 공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시크릿 테마 특강,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과목마다 이제 테마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33테마에서 66테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 과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시세법은 좀 양이 조금 작다라고 하면 테마 수가 작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은 양이 좀 많으면 그 테마가 좀 많아요.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50테마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골라볼 수 있도록 테마당 1강씩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33테마로 되어 있다면 33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62테마로 되어 있는 과목은 62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양 엄청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서 뭐 짧은 건 20분 안에 끝나는 테마도 있을 것이고 긴 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가 요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까지 테마와 관련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강의 수는 아닙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하나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올인원 라이브 과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일 과목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일정한 시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올인원 라이브 과외를 진행하는데, 요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마 위주로 일단 빵꾸 노트라고 되어 있죠. 블랭크 해가지고 그 괄호 안에 어떤 걸 넣느냐라는 연습하실 건데, 물론 우리 시험이 주관식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블랭크 연습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연습할 수 있어요. 실제 민법 같은 경우에 시험장 들어가면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라서 그걸 다 읽어서는 시간 내 문제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키워드, 구멍 안에 뭐가 들어갈까라는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요게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강의하는 선생님이랑 공부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어요.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그러니까 마치 그 온라인으로 과외하는 듯한 기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올인원 합격 열차에 탑승하시면 기본적으로 교재 6권이 이제 교부가 될 것이고요. 그 교재에 맞춰서 테마 특강이 진행될 거예요. 과목당 33강에서 62강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주어지는, 요 말하자면 다른 데서는 시도하지 않는 뭐 특혜라고 할 수 있죠. 특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같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랜드하나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은 이제 올인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또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최소한의 양으로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은 보면 49개, 49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 한 테마씩 끊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내가 모르는 테마가 있으면 그거를 빠르게 찾기 쉽게 될 거야. 테마별로 다 1테마, 2테마 이렇게 나눠서 순서대로 할 거고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양이 좀 얼마 안 되는 테마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양이 좀 긴 테마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테마별로 되어 있는 게 공부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서 테마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를 볼게요.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종류. 우리 이제 민총 처음 들어가면 권리변동이랑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권리변동이나 또는 법률행위 종류가 민법 1번, 그러니까 41번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할 텐데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보는데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법률행위 이제 종류를 보는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법률행위다라고 불렀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나눌 때도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있죠. 그걸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승낙,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결합이 되어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하고, 두 번째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있었죠. 그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갑이라는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면 그 자체로서 효과가 발생이 될 텐데 이때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차이점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면 채상, 취철, 동추, 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취철, 동추, 해해.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32회, 33회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출제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유, 재, 포 이렇게 외우죠. 유재석도 포기했다 이렇게 외워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은 소유권의 포기나 또는 점유권의 포기처럼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또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제한물권을 포기한다는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돼요. 공유 지분이라는 건 다른 공유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취득시효,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취득시효를 공부하잖아요. 취득시효는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냐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고,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역시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제한물권 포기, 예를 들어 전세권을 포기한다, 누구한테 하겠어요?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포기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법률행위 유형 세 번째로는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행위라는 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이는 걸 합동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사원들이 있어야죠. 사원들이 의사표시를 모으는 것이고, 또는 종중이나 어촌계에서 총회결의를 한다. 총회결의라는 것도
총의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동행위는 별로 안 중요하고 계약이랑 단독행위 보셔야 되는데, 계약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합니다. 합의하에. 따라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게 돼요. 계약 자유의 원칙. 바꿔서 얘기하면 법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언제 하냐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취소라는 단독행위가 있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얘는 언제 취소할 수 있다?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의 경우에 취소 사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단독행위라면서 조건까지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조건 기한에서도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행위 종류가 무엇에 따라 구별한 거냐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는 건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의 문제가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각종 계약들이죠. 매매, 교환, 증여. 이런 매매나 교환, 증여 계약을 하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이게 채권행위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도 돈을 줘야죠.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가 됩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전 행위를 했다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이런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계약이지만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텐데 뭐가 있냐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하는데 뭘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을. 그럼 우리 물권은 기본적으로 8가지 물권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행위 또는 저당권, 지상권 설정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행위, 처분행위입니다. 근데 준물권행위라는 건 얘도 처분행위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준물권행위는 물권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 채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1억 원 면제야 라고 채무를 면제해 줬대요. 그럼 채무를 면제하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지만 얘가 처분한 건 물권이 아니라 뭐야?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했다, 채무를 면제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허권, 뭐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런 것들도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이 채무면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출제가 됐고, 그럼 개념은 잡히셨죠? 채권행위는 각종 계약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한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고, 처분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데 물권을 처분하는 물권행위가 있고, 다른 권리, 채권을 처분하는 준물권행위도 역시 처분행위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험상으로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가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대.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가 병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라고 부르죠. 그러면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채권 행위를 했다는 거죠.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는 유효하죠. 어차피 갑은 약속한 날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갑은 어떻게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채권 행위했다. 이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하다. 우리민법 569조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민법 569조에 타인 권리 매매를 규정합니다. 이번 시험에 이것도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권리가 없는 애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했다는 건 이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한 거예요? 처분행위한 거야? 이거는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무권리자가 권리도 없이 남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요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이 돼요. 구별 잘 해두시고 계약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물권을 처분한다는 건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만, 처분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해 줄 수 있겠죠? 권리자가 알고 추인해 주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점은 이 처분행위는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소급표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이번 시험에도 여기 출제가 됐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행위 종류를 먼저 봤어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냐면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눴었고, 그리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될 거야. 그럼 법률행위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인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권리를 변동시킬 텐데 얘는 무엇에 따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근데 준법률행위라는 것도 있죠. 그럼 이 준법률행위라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럼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물권법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물권 변동으로 나오죠.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을 시키는 원인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럼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됐다?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종류를 본 거고, 그럼 먼저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이 우리 교재에서 먼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득실 변경이에요. 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을 말하죠. 권리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상실, 소멸이에요. 상실, 소멸.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뼈대만 좀 보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뭐가 있냐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을 말하는 거고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야. 이때 승계하는 모습은 이전적인 승계가 있고 설정적인 승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설정한다라고 하죠.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번 시험에는 뭐 쉽게 나왔는데 저당권 편에서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 저당권의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OX예요.
틀렸죠.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야.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특정 승계는 뭐 대표적으로 매매 같은 거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는 뭐 밑에 나오겠지만 얘는 꼭 기억하셔야죠.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이 있고 권리가 소멸되는 모습이 있어요. 뭐 권리의 변경도 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고,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와 상대적인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권리의 변동이에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라고요?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건 법률 요건인데, 이 요건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 원시 취득이 나옵니다. 원시 취득. 최초 취득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시 취득은 뭐가 있어요?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 또 무주물을 선점했다, 유실물을 습득했다,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 선의 취득은 뭐 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첨부, 대표적으로 우리 부합 많이 보잖아요. 부합.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 건물 신축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점 이 정도까지 받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효 취득이에요. 시효 취득.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시 취득이라면 전주에게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가 전부 다 승계될까요?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겠죠. 내가 최초로 취득하니까 전주에게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에 가면 시효 취득자가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럼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물권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 소멸되고, 시효 취득한 자가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나오죠. 승계 취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적 승계랑 뭐로 나눠요? 설정적 승계로 나눠요. 근데 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자, 특정 승계는 뭐 일반적인 매매 교환 증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와장창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매매했다? 그럼 매매 목적물만 넘어가는 거지 매도인의 다른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게 특정 승계고, 그런데 이제 포괄 승계는 잘 보셔야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예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다수의 권리 의무가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법률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으로 아시면 돼요. 특정 승계는 콕 찍어서 넘겨주는 거고, 포괄 승계는 와장창 넘어가는 거고, 대표적으로 상속, 그리고 유증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X 건물을 주겠다. 내가 죽으면 X 건물을 주겠다는 건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불특정적으로 유증하면 그게 포괄 유증인 거죠.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합니다. 뭐만 콕 찍어 가져가는 게 아니죠. 와장창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포괄 승계가 가지는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은 소위 제3자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비즈니, 통정, 차고, 사기강박 이런 데 가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포괄 승계, 이런 상속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아니고. 두 번째, 이런 포괄 승계를 통해서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한다.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뭘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187조죠.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상속은 포괄승계를 칭하는 거고요. 상속뿐만 아니라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전부 다 등기 없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속받았다, 포괄승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얘는 보호받는 제3자는 될 수 없구나.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설정적 승계는 나온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권리의 변경. 자, 권리의 변경은 시험에 나온 적은 딱 요것만 나온 적이 있어요. 작용의 변경. 주체가 변경됐대요. 권리의 주체가 갑인데 을로 바뀌었대. 그러면 위에 나왔던 이전적 승계의 결과입니다. 이전적 승계가 되면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똑같아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전 승계가 생기면 주체가 달라지고 내용의 변경은 따라 안 보셔도 되고 작용의 변경, 얘는 이름 잘 보셔야 되는데 작용의 변경이라고도 하고요.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건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힘이 강화된 것을 말하는데 2번 저당권이었던 게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순위가 승진되죠. 순위가 승진된다. 또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했더니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마치 물권처럼 힘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자, 권리가 소멸되는 모습은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는데 절대적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없어졌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에게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 소멸이라는 건 제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제 소유권이 상실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만 없어지죠. 그걸 상대적 소멸이라 하고 위에서 봤던 이전적 승계가 됩니다.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되면 제 소유권이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불렀고요.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키는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PPT로 본 게 법률 행위 종류인데 기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래서 계약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가 먼저 나와 있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채상, 취철동추, 해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주의하시라고 한 건 여기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공유지분의 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각각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공유지분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요하다고 했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단독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봤어요?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독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정주의입니다. 법이 정할 때 하는 것이다.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막 취소시킬 수 없잖아요. 취소는 언제만 한다고요?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의 경우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무엇에 따른 구별이라고 했냐면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합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의무부담행위 이걸 뭐라고 했어요? 채권행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한 거죠. 그러면 채권행위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들은 채권행위고요. 그리고 처분권이 없어도요.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물권행위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물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또는 뭐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설정행위 이런 거고,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채무면제처럼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는 것, 채권 처분하는 거였고요. 자, 밑에 거 조심하셔야죠. 처분행위는 아무나 못합니다. 처분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근데 아까 우리 이어서 본 게 뭐 있었냐면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했죠. 보시고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출연행위라는 건 나의 재산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중요하면 나의 재산은 감소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비출연행위는 보시는 것처럼 내 재산이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증가와 상관없으면 그건 비출연이에요.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수여한다고 내 재산이 감소되는 거 아니죠? 비출연이고요. 소유권을 제가 포기합니다. 그럼 제 재산은 감소될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출연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두 개.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하는 거,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는 거,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라는 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준하게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뭐가 있다? 최고, 거절이 있어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나 승인, 승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외울 때는 이런 건 뭐 사실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외워요.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일단 개념 잡아두실 게 이 준법률행위라는 건 권리가 변동됩니다. 변동되는데 얘는 무엇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요? 법률 규정에 따라 변동이 돼요.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고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 끝에 최고란 말 써 있으면 관념의 통지라고 써 있으면 틀리겠죠?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이건 뭐야? 최고니까 의사의 통지예요. 또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란 말 들어가면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뭔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최거, 관통승,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테마 1을 봤어요. 그럼 테마 1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볼게요.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예상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으래요. 저당권의 설정. 무슨 승계라고 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땡큐죠.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죠. 아예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고,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제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에 뭐가 나와서? 통지. 끝에 통지란 말 써 있으면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본 거고, 무주물의 선점, 원시 취득이죠. 신축, 선점, 습득 이런 것들. 자, 5번은 뭐예요?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네, 최고.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다. 그러면 틀린 지문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33의 기출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유제포. 그러면 대각선으로 씩 봤더니 유증이 눈에 들어오네. 정답 4번.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취소, 추인, 동의, 해제, 취철동추, 해해 이런 것들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면 예상 문제 볼까요? 틀린 겁니다. 1번.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타인물이죠. 매매, 채권행위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권한 없이 처분행위 하는 건 무효라고 했고,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뭐라고도 부르죠? 똑같은 말로.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얘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답은 2번이네요. 그러니까 해제는,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근데 합의해제는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합의해제고. 3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 물권행위죠. 소유권의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제포 이런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5번은 좀 이따 보겠지만 농취증이죠.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건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고, 자, 2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임대차. 바로 틀렸죠? 임대차는 차임 내야지. 무상이 아니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거니까 무상이지만 임대차는 유상이고,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했다? 무효죠.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행위하는 건 유효지만 이건 무효고, 준물권행위 역시 처분행위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습니다. 물권행위와 구별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다고 했냐면, 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물권을 처분하는 거고, 준물권행위는 권리,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런 거였죠. 이건 또 나왔네요.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농취증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5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다음 테마에서 나올 텐데, 계약이 무효이다 또는 계약이 취소할 수 있다. 무효 취소란 말이 나왔다는 건 무효 취소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했으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라는 말을 썼다는 건 전제 조건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성립이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 1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 효력 규정, 그리고 단속 규정,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2강에서 만나도록 하죠.